1800년 6월 조선 왕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개혁군주로 이름 높던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뒤를 이은 것은 겨우 11살, 만 나이로는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왕세자였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조선의 23대 국왕 순조입니다. 순조는 조선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즉위했습니다. 그 유명한 비운의 단종보다도 약간 어린 나이였죠. 단종이 12살에 즉위했는데 순조는 그보다 몇 개월 더 어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순조는 정조가 38살이 되어서야 얻은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실은 효의 왕후 소생이 아닌 후궁 수빈 박씨의 소생이었습니다. 정조의 첫째 아들인 문효세자는 1786년에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정조는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정조는 원래 적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효의 왕후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거나 재혼해서 적자를 보기를 원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서자인 순조를 급하게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1800년 2월의 일이었죠. 그리고 불과 4개월 후인 6월 정조는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순조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왕 정조가 세손 시절 13년 동안 동궁 생활을 하며 차근차근 준비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도 세자 시절이 2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상황으로 물러난 태종이라는 강력한 뒷배가 있었습니다. 태종은 군사권을 갖고 외척들을 견제하며 아들이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왔죠. 순조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순조의 생일은 음력 6월 18일로 놀랍게도 친할머니 해경궁 홍씨와 생일이 똑같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선 왕조에서 유일했다고 합니다. 1791년 6월 18일에는 해경궁의 생일과 순조의 첫 돌을 맞아 잔치를 크게 열고 백성들에게까지 떡을 돌렸다고 합니다. 어린 순조를 대신해 조선을 이끈 사람은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였습니다. 순조에게는 계적 증조모, 즉 증조할아버지의 계비가 되는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죠. 영조가 승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정순왕후는 여전히 왕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시기는 강력한 탄압의 시기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유박해였습니다. 당시 천주교는 조선 사회에 점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기호 지방에 이르기까지 날로 치성해지고 있었죠. 정순왕후는 이를 사학, 즉 사악한 학문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탄압에 나섰습니다. 정순왕후의 하교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선왕께서는 매번 정학이 밝아지면 사학은 저절로 종식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이른바 사학이 옛날과 다름이 없다. 사학은 어버이도 없고 임금도 없어서 인륜을 무너뜨리고 교화에 배치되어 이적과 금수의 지경에 돌아간다. 감사와 수령들은 사학을 하는 자들을 개종시키고 따르지 않으면 영률로 다스려라. 정순왕후는 오가작통법도 다시 시행했습니다. 오가작통법은 5집을 한 통으로 묶어 서로 감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한 통 안에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통수가 관가에 고하도록 했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 처벌받게 했습니다. 조선 내 질서를 다시 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죠. 이 탄압으로 프랑스 신부 주문모를 비롯해 이가완, 이승훈, 정약종 등이 처형되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채제공과 정약용은 삭탈관직을 당했습니다. 은원군과 그의 배우자 상상군부인 송씨까지 영모죄로 몰아 처형했습니다. 이미 소수만 남아있던 남인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남아있던 노른시파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단지 탄압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화책도 함께 펼쳤죠. 6만 6천 명의 공노비를 해방하고 서얼어통을 시행해 신분제도의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순조는 아무리 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이 있다고들 하나 과인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백성들이 타라는 논리로 공노비 해방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갑오개혁보다 무려 93년이나 앞선 조치였습니다. 다만 이런 개혁적 조치들은 순조실록에 정조대에 시행하려고 했으나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시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정순왕후가 온전히 주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렴청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주로 선왕의 유지를 발언의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고요. 1800년 순조의 혼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순조는 세자빈이 아닌 왕비를 새로 간택하자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정조가 간택은 했지만 혼례를 치르기 전에 승하했기 때문입니다. 음력 2월 26일 비공식적으로 세자빈이 된 순원왕후는 4월 29일 재간택되어 비공식적으로 왕비가 되었지만 정식 혼례는 치르지 못한 상태였죠. 하지만 정순왕후는 이 역시 선왕이 간택했다며 대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순조주기 2년 뒤 순원왕후 김씨가 정식으로 중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야사에는 아버지 정조와 함께 김조순의 집을 방문한 어린 순조가 순원왕후를 보고 한눈에 반해 김조순의 딸이 아니면 장가들지 않겠다고 생고집을 부렸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순원왕후의 아버지는 김조순이었습니다. 한때 정조의 충신이었던 노론의 온건 시파였죠. 정조가 직접 간택한 왕비였던 만큼 김조순의 지위는 급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안동 김씨 60년 장기 집권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른바 세도 정치의 시작이었죠. 1803년 정순왕후가 사망했습니다. 순조는 이제 친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의 순조는 상당히 의욕적이었습니다. 노론 벽파 숙청에 앞장섰고 열심히 정사를 보았습니다. 수렴 청정 시기 3년 동안의 인사는 선왕 정조의 스타일과 최대한 유사하게 나름 균형 있게 유지되었습니다. 순조는 나이나 혈통으로나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으므로 본인의 권한은 강한 편이었으며 정치적인 판단 능력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들 및 종친들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크게 냈고 관철시킨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순조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하들을 단속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조는 완론 탕평책으로, 정조는 줄론 탕평책으로 조정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영조와 정조는 권세가 강한 신하들이 나와도 왕이 그때그때 선을 넘는 신하들을 제어해 더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숙종에서 영조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왕권 강화와 한 당파의 일당 전제화로 인한 당파 정치의 붕괴는 왕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몰리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조금이라도 관리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구조였던 것이죠. 순조는 이런 관리에 손을 놓았습니다. 그 결과 통제력이 일개세도 가문들에게 넘어가면서 조선 정계는 소수 가문 간 암투와 비리가 난무하는 개막장으로 변했습니다. 1811년 순조 제21년째 되던 해 평안도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의 난은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평안도에 대한 지역 차별이 심각했습니다. 평안도 출신은 과거의 급제에도 고위 간직에 오르기 어려웠고 중앙정계 진출도 막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세금 수탈 관리들의 부패가 극심했죠. 순조 치세에 들어서면서 삼정의 문란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것이 평안도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홍경래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몰락 양반이었지만 뛰어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광산 노동자, 영세 상인, 가난한 농민들을 규합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군은 순식간에 가상, 곽산, 정주, 선천 등을 점령했고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조정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순조는 급히 토벌군을 파견했지만 반란은 쉽게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홍경래군은 정주성에서 5개월 동안이나 버텼습니다. 결국 1812년 4월 광군이 화약으로 성벽을 무너뜨리고 홍경래를 사살하면서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난은 순조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전까지 의욕적이던 순조는 이후 우유부단함과 무기력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국정 운영을 김재찬, 남공철, 심상규, 이시수 등이 있는 비변사에 맡기게 되었고 세도 가문들이 국정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김조순이 살아있던 시절에는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습니다. 김조순은 안동 김씨 출신이지만 입김이 닿는 대신들을 통한 간접적 막후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치열한 권력 투쟁보다는 권력 분점과 그에 기반한 정치적 입지 유지에 주력했죠. 다른 가문들과의 공존을 추구했고 노골적인 권력 독점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순조 32년인 1832년 김조순이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과 조카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점차 안동 김씨가 아예 모든 것을 장악하는 우리가 아는 방식의 세도 정치가 되었습니다. 실록에는 김조순의 장남 김홍근이 궁극의 사무를 비롯한 정권을 맡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순조의 치세는 난세의 연속이었습니다. 1816년에는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분화로 발생한 대기근으로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 이변이 조선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죠. 1832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상선 아머스트호가 조선에 와서 최초로 무력 없이 통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다른 이항선이 왔지만 교역을 청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영국 선원들은 한자를 사용해 조선 관리들과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국왕, 영토, 무역 현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예물과 함께 통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라는 핑계로 교역을 거부하고 그들이 요구한 물자와 식량을 제공한 뒤 빨리 내보내는데 급급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조선이 개화하기 가장 좋은 골든타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당시에는 단순 통상 요구일 뿐 무력 시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조와 고관대작들은 이 기회를 기회라고 여기지도 못했습니다. 같은 해에는 한양에서 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쌀 상인들이 쌀을 가져다 놓고도 없다며 팔지 않고 쌀값으로 농간을 부리자 분노한 한양 주민들이 사전들을 약탈한 것입니다. 순조는 폭동 주모자 7인과 함께 폭동의 원인 제공을 한 여각 상인 2명도 처형해 민심을 달래야 했습니다. 순조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효명세자였습니다. 1809년 태어난 효명세자는 매우 영특했고 순조는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순조는 신하들 앞에서 스스로 무능한 임금임을 자처하며 세자에게 양위 선언을 여러 번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개 양인이 대리청정이니 소리가 나오면 온 나라가 뒤집혀서 정교를 거두어 달라는 결사 반대를 외치곤 하는데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하자 온 신하들이 종사의 무궁무진한 복이라고 침이 마르게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영조 시절 순조의 아버지 정조의 대리청정을 극렬히 반대하다 죽은 홍인환을 크게 의식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신들이 순조가 진짜로 통치에 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왕이 대리청정이나 선의를 선언하면 그것이 친위 쿠데타를 노리는 것인지 진심으로 통치권을 넘기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하들은 일반적으로 일단 반대를 외치고 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순조의 경우는 누가 봐도 후자였습니다. 순조는 통치욕이 그리 있던 사람이 아니었으며 적당히 은퇴하고 좀 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순조는 대리청정을 맡긴 뒤에는 효명세자를 크게 신뢰하며 세자의 정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효명세자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똑 부러진 일처리로 무너져가던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신하들과 순조의 기대를 한몸에 샀습니다. 대리청정을 시작하자마자 왕의 병안으로 고여있던 파직, 탄핵, 유배, 국문, 해임 등의 처벌과 관직 제수 및 시상 등 수많은 업무를 일사천리로 수행했습니다. 상벌은 물론이고 인사권까지 직접 주관하는 광폭행보는 왕이 살아있는 시점에서 세자의 신분으로 해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광해군에게 분조를 맡겼던 선조가 세자를 질시하고 박대했던 것, 영조가 대리청정 과정에서 사도세자를 심각하게 핍박한 사례 등을 생각하면 순조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순조는 월권 행위라고 문제 삼거나 불쾌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세자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파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순조가 정치적인 의도나 아들이 못 믿어서 갈구기 위해 대리청정을 실시했던 게 아니라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 아들에게 전적으로 믿고 맡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별개로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했을 당시 관리들의 처벌과 상벌을 주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당시 순조가 얼마나 국정에 손을 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효명세자가 인사권도 담당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순조가 처리를 해주지 않아 생긴 인사 척체 문제가 상당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효명세자는 불과 2년 조금 넘어서 병에 걸려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1830년의 일이었죠. 순조는 위독한 효명세자를 치료하기 위해 제하에 있던 정약용을 불렀지만 정약용이 미처 오기도 전에 효명세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22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효명세자의 죽음은 순조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영특한 세자를 잃은 것도 슬펐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로서의 슬픔이 컸습니다. 순조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고 다시는 예전의 의욕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순조의 두 딸도 연이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1832년 명원공주와 보건공주가 같은 해에 사망한 것입니다. 명원공주는 안동김씨 동령이 김영근에게 시집갔고 보건공주는 역시 안동김씨 창령이 김병주에게 시집갔었습니다. 순조는 큰딸 명원공주의 죽음에 직접 공주의 집에 행차할 정도로 비통해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왕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순조는 생전에 이남 3녀 중 자식 4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맏아들 효명세자가 22세에 차남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차녀 영원옹주는 12세에 명원공주는 23세에 보건공주는 1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 한 명만 죽어도 부모된 입장으로서 피가 마르는 기분인데 순조는 그걸 4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딸 덕원공주마저 순조 사후 1844년에 임신 중 급체로 요절하면서 순원왕후는 결국 자식 5명 모두를 먼저 보내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자식들의 연이은 사망으로 인한 충격 탓인지 순조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다리에 난 종기가 악화되고 소화불능 등 여러 질병을 앓았습니다. 한의학자들은 순조의 증세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화병이라고 봅니다.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가 갖고 있던 화병이 유전으로 이어져 숙종과 영조 그리고 정조를 거쳐 순조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순조실록의 묘지문에는 순조의 용모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차표가 특이하여 넓은 이마와 높은 콧머리에 네모난 입과 겹턱을 가졌는데 용화는 불그레하고 체상은 풍만하고도 장대하였다. 이는 정조의 외모 묘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순조는 정약용을 불러 치료를 받으려 했습니다. 정약용은 신유박해 때 유배를 갔다가 1818년에 풀려나 고향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순조는 그의 의술을 신뢰했고 효명세자가 위독할 때도 정약용을 불렀었습니다. 하지만 2번 모두 정약용이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환자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순조 말년에는 안동 김씨가 그들에게 거슬리는 노론벽파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이 추사 김정희의 아버지인 김노경 등이었습니다. 순조는 이를 보며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백성들 먹여 살리려고 정치하는데 오늘 나는 어찌 죽이거나 탄핵하는 말 말고는 한마디도 들은 게 없냐? 막판에 순조는 왕권을 휘둘러 김노경 등을 석방하고 안동 김씨 세도가의 반대파들을 대거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순조가 안동 김씨를 근본적으로 제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조 32년 이후의 실록은 김조순의 장남 김홍근이 궁극의 사무를 비롯한 정권을 맡았다는 말이 나오는 판국이었습니다. 순조 33년 음력 11월 28일에는 창덕궁에 대화제가 발생했습니다. 대조전을 포함한 궁 전체가 인조반정 이래 최초로 깡그리 불타버렸습니다. 희정당, 대조전, 진광루, 옥합당, 양심합 등 370여 칸이 크게 전소되었죠. 1803년에 이미 인정전이 소실되어 다음에 복구한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큰 화재를 당한 것입니다. 유독 순조 때 궁궐 화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경희궁, 창경궁, 창덕궁이 모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전소된 후 아직 복원되지 않았고 턱수궁은 아직 임금의 궁궐로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궁궐 화재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셈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순조 치세의 불운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1834년 순조는 오랜 숙한으로 끝내 승하했습니다. 향년 45세, 만 44세, 제위 34년이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은 50대 남짓했고 역대 조선왕 수명은 그보다 짧은 40세 전후였음을 감안하면 순조는 그래도 평균 정도는 살았습니다. 또한 이르게 죽었음에도 손자인 헌종까지 보았습니다. 순조의 왕위는 그의 장손이자 효명세자의 아들인 8살 헌종이 이었습니다. 순조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즉위한 것이죠. 헌종의 즉위로 순조는 조선 역사상 2번째로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는 기록을 손자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순조 개인은 만기요람을 편찬하는 등 아주 무능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나름대로의 부지런함과 물려받은 재능이 있었죠. 하지만 의욕을 꺾는 악재를 많이 만났고 무엇보다 세도 가문에 적극적인 견제를 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순조는 영조, 정조 시기부터 약화된 붕당 덕분에 꽤 강력한 왕권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자 수업 기간이 없다시피 하게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본인이 이 강력한 왕권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하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숙종은 그 어린 나이부터 직접 친정을 하며 황국으로 국정을 주도한 것과 대비됩니다. 요약하자면 34년을 집권해놓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순 왕후의 수련과 본인 스스로의 역량으로 이를 극복하는 듯 했으나 결국 청년기를 넘기면서부터 급격히 정치에 손을 놓았습니다. 그 결과 19세기 조선을 좌지우지한 세도 정치를 낳았습니다. 그동안 축적되었던 삼정의 문란과 같은 제도적 모순이 순조 치세에 이르러 한꺼번에 폭발해 곡산 밀란, 홍경래에 난 쌀 폭동을 비롯한 농민 봉기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순조 시기가 조선의 쇠퇴가 대폭 명확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순조의 왕위는 그의 장손이자 효명세자의 아들인 8살 헌종이 이었습니다. 그리고 헌종 이후 철종, 고종으로 이어지는 조선 말기의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순조 사후 불과 76년 후인 1910년 조선은 만국을 겪었습니다. 순조의 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인릉으로 근처에 태종과 원경왕후의 능인 헌릉이 있어서 헌인릉이라고 불립니다. 처음에 순조는 파주 지역에 묻혔지만 철종 때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고 천장 이듬해 순원왕후가 죽자 합장되었습니다. 순조는 정조의 무기력한 어린 아들 이미지와 병약했다는 이유로 존재감이 매우 였지만 영구가 계속되면서 박약한 의지로 조선의 멸망을 가속화한 앙군으로 평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순조는 중흥군주인 영조, 정조 뒤에 수성군주의 입장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무기력함이 가지는 부정적 의미는 더욱 큽니다. 미약한 자질에 비해 재위기간은 너무나 길었기에 그와 마찬가지로 30년 넘게 통치했던 선왕 2명인 세종대왕과 중종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세종은 한국사 최대의 명군으로 남았고 중종은 사림의 성장을 가져왔지만 순조는 세도 정치와 조선의 쇠퇴만을 남겼습니다. 순조의 삶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준비 없이 왕위에 올랐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연이어 잃었으며 강력한 왕권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순조도 전제군 주제의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효의 왕후에게 아들이 있거나 의빈 성씨의 아들인 문효세자가 요절하지 않았다면 순조는 왕위를 계승할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순조는 조선의 왕이었고 그의 선택과 무선택이 조선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조선의 긴 쇠퇴였습니다.